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공포와 평화의 시스템 아키텍트 칭기즈칸의 진짜 얼굴이라는 주제로 역사상 가장 냉혹한 실용주의자가 설계한 제국의 작동 원리를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야만적인 학살자로 알려진 신화 너머 칭기즈칸의 숨겨진 면모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거대한 모순을 제시합니다. 칭기즈칸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복자로 유라시아 문명의 절반을 잿더미로 만든 잔혹한 파괴의 화신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류 최대의 단일 교역망을 창조하고 로마 제국 이후 1000년 만에 팍스 몽골리카라는 평화와 세계화의 시대를 연 창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피해 굶주린 야만인이라는 만들어진 신화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페르시아 니샤푸르 함락 시 실시간 만에 170만 명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아시아 도시의 인구 규모와 물리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는 완벽히 불가능한 과장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정복당한 자들의 공포가 낳은 산물인 동시에 몽골군 스스로가 심리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조장한 고도의 거짓 선전, 즉 프로파간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고난에 찬 개인사는 철저한 시스템주의를 잉태하게 됩니다. 아내 보르테의 납치, 타타르족에 의한 아버지의 독살, 그리고 타이치우드 부족의 노예 생활에 이르기까지 배신과 혈투가 난무하는 초원의 혼란 속에서 테무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족 간의 혈연이 아닌 절대적인 충성만이 생존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요. 그의 이러한 개인적 트라우마는 훗날 제국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예측 가능한 공포, 즉 생존의 이분법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몽골군이 접근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죠. 첫째,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생존과 번영 그리고 실크로드 무역망에 통합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둘째, 저항하는 길입니다. 이는 무자비한 공성전, 철저한 도시 파괴, 그리고 생존자를 공포의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몽골군의 잔혹함은 무차별적인 광기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룰이었습니다. 인간이 예측 가능한 처벌 앞에서 가장 쉽게 굴복한다는 심리를 완벽히 꿰뚫어 본 전략이었죠. 이러한 학살에는 숨겨진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배후반란 원천 차단입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거대한 영토를 쾌속 전진하기 위해 등 뒤에 남겨질 저항 가능성을 완전히 소거했습니다. 둘째, 유목군대의 사기 진작입니다. 전리품 획득과 철저한 보상을 통해 초원에서 멀리 떨어진 군대 내부의 결속력과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마비 효과, 즉 공포의 전염 효과입니다. 다음 타겟이 될 도시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군사무기였습니다. 몽골군은 소문을 무기화하여 칼보다 먼저 공포를 도착시켰습니다. 그들은 포위망을 일부러 열어두고 소수의 생존자를 탈출시켰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파괴된 도시의 참상을 과장된 학살의 소문과 함께 전달하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소문만으로 성문을 열고 항복한 이웃 도시들이 속출했고 몽골군의 실제 병력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심리적으로 완벽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기동력의 극한을 보여주며 병참선 없는 전쟁 기계를 운영했습니다. 병사 1인당 35필의 예비말을 동반하여 끊임없이 교체 탑승했고 무거운 보급부대 없이 건조 육류와 말의 피로 연명하며 진격 속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역참연 밀레이 네트워크는 키즈쿰 사막관통이나 혹한기 기습 같은 적의 상식을 파괴하는 속도전과 다방향 진격이 가능하게 한 제국의 혈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장 태각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1단계 기만 전술에서는 몽골 경기병이 파르티안 샷을 쏘며 쫓기는 듯 거짓으로 후퇴합니다. 2단계 대열 붕괴에서는 승리를 확신한 중무장 유럽 기사단이 무질서하게 추격하며 밀집 대형이 길게 늘어지죠. 마지막 3단계 포위 및 섬멸에서는 매복된 주력 부대가 측면을 타격하고 후퇴하던 병력이 일제히 선회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몽골군의 공성전은 잔혹한 효율성을 자랑했습니다. 첫째, 후방 투석기 진지를 구축하여 이슬람과 중국의 기술자를 흡수해 운용한 대형 공성무기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둘째, 화살폭풍 전술입니다.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200m 거리에서 곡사로 쏘아 올려 적 진영에 멈추지 않는 화살비를 내리게 하는 물리적, 심리적 붕괴 전술이었죠. 셋째,
가장 잔혹한 효율성으로 꼽히는 인간 방패 전술입니다. 사로잡은 적국 포로들을 10인 1조로 묶어 해자를 메우고 방패로 활용하며 몽골군 본대의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는 냉혹한 공성 논리였습니다. 몽골군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초원의 기병에서 하이테크 공성부대로 진화했습니다. 극한의 기동력과 합성공 중심의 전통적 유목 기병 전술에 금나라와 서하의 공병 기술을 흡수하여 대서포와 화약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선진 기하학과 투석기 기술을 수용하여 1214년 사상 최초의 몽골 포병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는 지식 수준이나 민족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무한한 기술 수용력의 결과였습니다. 칭기즈칸은 혈연을 파괴하고 시스템을 세우는 천호제를 도입했습니다. 부족과 혈연 중심의 복잡하고 분열적인 낡은 충성 구조, 즉 시족 기반의 스파게티 구조를 해체한 것입니다. 대신 기존 시족장의 권력을 해체하고 출신에 상관없이 오직 충성도와 능력만을 기준으로 전 사회를 10, 100, 1000 단위의 군사행정 매트릭스로 재편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기하학적 매트릭스이자 근대적 거버넌스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그의 리더십은 극단적 능력주의와 신상필벌로 요약됩니다. 신분을 타파하여 노예 출신인 무카리조차 전술적 능력만 입증된다면 제국의 최고 사령관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여 전사한 병사의 자녀를 궁궐로 데려와 왕족과 함께 양육함으로써 전장의 병사들에게 목숨을 바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절대적 충성을 중시하여 주군을 배신한 자는 아군이라도 즉각 처형했으며 반면 적군이라도 끝까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한 자는 능력으로 포용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이라는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유목 문명은 이동식 방목과 교역을 경제 기반으로 삼고 필요시 약탈을 통해 부를 획득했습니다. 반면 정주 문명은 고정된 농경과 도시를 통해 잉여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공간 인식에서도 유목민은 방해물 없는 넓은 초지의 확보를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고 정주민은 인구 밀집과 성벽 방어를 통한 영토 구획과 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초기 몽골군에게 정주민의 거대한 도시와 수많은 인구는 유목경제 체제에 전혀 불필요한 장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체제의 충돌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복의 시대에는 영토의 팽창과 적대 세력의 철저한 파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통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야유초제를 등용하고 체계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정주 지역을 단순히 약탈하고 초토화하는 유목민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관료를 채용하고 제국을 유지 가능한 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제국을 묶는 절대법전, 바로 예케야사였습니다. 황제 칸조차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하는 제국 최고의 성문법이었죠. 여기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여성 납치 엄단은 칭기즈칸의 과거 고통에서 비롯된 입법이었습니다. 또한 동물절도시 사용은 유목경제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유실물 반환 의무는 제국 전역의 무역 및 치안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대 책임제는 단위 부대 및 가족에게 공동 책임을 물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실용적 관용, 즉 통제를 위한 종교의 자유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금 및 부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계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민족 제국 내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종교인들을 제국의 거대한 정보망과 민심 통제 도구로 활용한 극도의 실용적 정치공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팍스 몽골리카, 즉 단일화된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페르시아학자 라시다딘의 세계사, 집사 편찬처럼 동서양 지식이 집대성되고 융합되었습니다. 또한 원나라 백과사전소 이슬람식 만두국 등장이나 마르코 폴로의 여정이 증명하듯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교역로가 생겨나 문화와 상품의 폭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잿더미 위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적, 물리적 융합과 평화의 르네상스가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 시스템에 끝까지 항전했던 서하의 최전방 요새, 흑수성에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몽골군은 수공을 막고 성을 말려 죽이기 위해 거대한 강의 물길을 붉은 피처럼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끝내 항복을 거부한 흑장군은 자신의 가족의 목을 베고 우물에 모든 보물을 묻은 채 몽골군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몽골 제국의 룰을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완벽하고도 고독한 소멸의 상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칭기즈칸은 파괴가 낳은 세계와 가장 매묵한 실용주의자의 표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자비한 효율성의 정복전쟁과 유라시아 무역망을 타고 확산된 흑사병의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대항해 시대에 영감을 제공하고 동서양을 이은 현대 세계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한 선과학의 이분법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공포와 시스템을 결합해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은 거대한 실용주의 리더십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도사의 역사 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